172페이지 보시면 기업에 뭐라고 있으세요? 결산이라고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결산은 몇 월 며칠 날 하죠? 12월 31일 날 하세요. 몇 월 며칠 날 하세요? 12월 31일 날 이제 결산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 저희가 전산회계 1급에서는 3문제 출제되고요. 그 다음에 전산세무 2급에서는 5문제 출제됩니다. 그래서 난이도는 좀 높은 편이에요. 상중하로 치면은 중상 이상. 그래서 전체적으로 못하는 파트 중에 하나가 결산입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어려워요. 외워서 할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외우기도 해야 되고 이해도 해야 돼요. 그래서 두 가지가 혼합되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워하는 파트 중에 하나고, 그리고 제가 첫날 설명드렸지만 돈 많이 벌고 싶으시면 뭐 할 줄 알면 돈 많이 벌 수 있다고요? 결산. 그래서 회사 가셔서 직장 상사분이 결산 가르쳐 주겠대. 그러면은 술을 먹여서라도 배우십시오. 잘 안 가르쳐 주려고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결산이세요. 왜냐면 어렵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할 줄 아는 사람도 다수보다는 소수고. 그래서 결산 꼭 배우십시오. 회사 가셔서. 시험 결산은 솔직히 실무하고는 좀 달라요. 그래서 시험 결산은 그냥 이론에 맞춰서 하는 결산이기 때문에 실무에서 배우시는 게 좀 중요합니다. 일단 거기 위에 보시면은 172페이지에 발생주의 회계라고 있으실 거예요. 무슨 주의 회계요? 발생주의 회계. 그냥 요거는 요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올해 것은 언제 처리한다고요? 올해. 내년 것은 언제 처리한다고요? 내년에. 그래서 올해 발생한 것은 올해 처리하고, 내년에 발생할 건 언제 처리해야 돼요? 당연히 내년에 처리해야 되죠. 그래서 그게 이제 발생주의 회계의 하나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뭐 손익의 예상, 그 다음에 뭐 175페이지에 보시면 뭐 자산 및 부채 평가 이렇게 쭉 있는데, 요거는 저희가 결산 때 따로 연습을 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요 속도로 나가면 다다음 주쯤 저희가 문제풀이 할 때 결산만 하루 종일 보는 날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 보고요. 교재는 178페이지로 오세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재무제표라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해주셔야 되는 건 이거예요. 공부하실 때 재무제표가 나왔어. 그러면 머릿속에서 재무상태표,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그 다음에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그 다음 뭐요? 주석.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의 기업의 재무상태, 그래서 자산부채, 자본.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의 기업의 경영, 성과, 수익하고 뭐요? 비용. 이렇게 일단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또 거기 재무제표 보시면 재무제표란 기업의 이해관계자인 주주, 채권자 등 다수의 이해관계자들에게 기업회계 결과를 정확하게 뭐 하려고요? 보고하려고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재무제표는 일반적으로 1년에 몇 번 만들어요? 한 번 만들어요. 이러한 재무제표는 결산을 통하여 작성되므로 정기적으로 보고되며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 기준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그래서 요거 1년에 몇 번 만들어야 일반적으로 한 번 만듭니다. 그래서 재무제표 그러면 회계의 최종 산출물이에요. 그래서 얘 만들면은 회계의 1년 단위는 마무리가 됐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마지막에 만드시는 거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재무제표 작성의 일반 원칙이라고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같이 보시면은요. 보시면 첫 번째 보시면은 무슨 기업이라고 있으세요? 계속기업. 그래서 재무제표 작성의 일반 원칙 첫 번째로 계속기업. 그래서 우리가 기업을 차릴 때 그냥 이거는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회사 만들 때 여러분들이 회사 만든다라고 생각하면 계속 하려고 만드는 거예요? 잠깐 하려고 만드는 거예요? 당연히 계속 하려고 만드는 거죠. 그래서 재무제표를 만들 때에 계속한다라는 전제 조건을 가지고 재무제표를 만드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 올해 망할 거야. 그러면 재무제표 만들 필요 없죠. 왜요? 누구한테 보여줄 거 없잖아요. 어차피 뭐 할 거니까? 망할 거니까. 근데 우리가 격리 직원을 두거나 세무사 사무실에 맡기면서 재무제표 만드는 이유는 외부 정보 이용자한테 정보를 제공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회사 운영하실 때 대출 받으려면 대출 받을 때에도 회사는 이거 들어가요. 재무제표. 이게 왜 들어가냐면 은행이라는 곳은 되도록이면 안전한 곳에 대출해줘요? 불안전한 곳에 대출해줘요? 안전한 곳에 대출해주잖아요. 그러면 회사에서 안전하냐 불안전하냐를 판단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재무제표예요. 왜냐면 재무제표를 보면은 이 회사가 장사가 잘 되는지 부채가 많은지 돈이 많이 들어가는 회사인지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기업이라는 전제 하에 뭐를 만드는 거예요? 재무제표를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재무제표 작성 책임과 공정한 표시인데 요거는 누가 하는 거라고요? 경영진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책임은 원래 누가 지도록 되어 있어요? 경영진이 지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경영진이 어떤 마인드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회사가 잘 될 수도 있지만 뭐 할 수도 있죠? 안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회사 알아볼 때 가족 같은 회사 안 좋아하잖아요. 왜요? 가족한테 욕해.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가족한테 뭐 막 집어 던져. 그럼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사람들이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가족 같은 회사 안 좋아해요. 왜냐면 진짜 가족처럼 대해주는 회사도 있지만 안 그런 회사가 훨씬 더 뭐예요? 많아요. 막 가족한테 월급 막 안 주고 월급 막 밀리고 이런 데들이 비일비재하다 보니까. 그래서 예전에 뉴스에도 한번 나온 적이 있었잖아요. 어느 회사인데 회사가 되게 작아요. 전 직원이 4명인데 거기에 이제 직원 3명은 가족이에요. 2분은 부부고 1명은 아들이야. 그래갖고 이제 여자분이 입사를 했는데 이 2분이 자기 아들 장가 보내려고 이 여자분한테 계속 우리 집에 와서 밥 먹어라. 우리 아들 한번 만나봐라. 그래갖고 스트레스 받아서 기자들한테 이렇게 정보 준 적도 있었어요. 그래갖고 뉴스에 나온 적도 있어요. 실제. 그래갖고 별의별 회사가 다 있더라고요. 보면은. 우리한테 중요한 건 요거예요. 모든 책임은 누가 지는 거라고요? 경영진이. 그 다음에 세 번째 재무제표 항목에 구분과 통합 표시라고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요렇게 적어주세요. 중요성. 그래서 우리 회계는 이 중요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 중요성이 뭐냐면 저는 요렇게 적어드리거든요. 금액의 대소관계. 그러니까 뭐냐면 금액이 크면 중요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금액이 작으면 덜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구분해서 표시하는 거예요. 따로 표시하고 덜 중요한 거는 뭐 하는 거예요? 합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공부했었던 것 중에서 이거 있었어요. 수도광열비라고 있었죠? 그래서 요거는 수도요금, 그 다음에 전기요금, 가스요금, 난방요금을 합쳐서 처리하는 거예요. 왜 합쳐서 처리하냐면 요건 사무실에서 쓰는 계정 과목이거든요. 수도광열비는. 그러면 사무실에 수도요금, 전기요금, 가스요금, 난방요금이 나오죠. 근데 공장에 비해서는 금액이 크다, 작다? 작다. 그러니까 덜 중요하니까 뭐 합시다? 합쳐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희가 또 합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도서인쇄비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도서, 신문, 뭐 잡지, 사진현상, 그 다음에 명함 인쇄. 이런 것들에 이제 도서인쇄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책 같은 거 필요하면 사달라 그러면 사주잖아요. 예. 그 다음에 뭐 신문 보는 회사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리고 직원 들어오면은 요거 만들어주죠. 뭐 만들어줘요? 명함. 예, 요런 것들을 다 합쳐서 도서인쇄비라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 한 달에 이걸로 들어가는 돈이 대부분 회사가 커요? 작아요? 작잖아요. 솔직히 책 사줄 일 그렇게 많지 않고 신문 본다라고 해도 뭐 2개 봐야 한 3, 4만 원이면 되고 예. 그 다음에 뭐 명함 인쇄 명함 일반적으로 새로운 직원 들어오지 않는 이상 그렇게 많이 만들어 줄 일도 없잖아요. 그러면 이거 한 달에 다 해도 아무리 많이 나와야 한 50에서 100 사이면 해결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 아주 큰 돈은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봤을 땐 큰 돈이지만 근데 우리는 항상 누구 입장에서 봐야 된다고요? 회사 입장. 우리 저처럼 안 좋은 거 만들지 마시고 예. 저는 얘랑 안 친해요. 명함. 누가 명함 만들어준다 그러면 저는 극구 반대합니다. 제 거 만들어준다 그러면. 그래서 저처럼 안 좋은 상황 만들지 마시고 전 희한하게 명함 만들어주면 그 회사에 명함 만들고 2달 안에 그만뒀어요. 다. 지금까지.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다니는 회사에 있었거든요. 학원 말고. 마지막 그 회사에서는 제가 부탁까지 드렸어요. 저 희한하게 명함만 만들면 오래 안 다니더라.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2달 후에 출근을 했는데 내 자리 위에 그분이 오신 거죠. 뭐요? 명함. 네, 명함을 만들어서 올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3주 후에 상무님하고 10,000원 때문에 대판 싸우고 때려쳤잖아요. 저는 약간 명함하고는 안 친한가 봐요. 근데 희한하게 저는 이게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사 오기 전에 결혼하기 전에 집에 안 쓰는 명함이 버렸어야 되는데 그냥 모아놨더라고요. 꽤 많았었어요. 왜냐면 몇 장 쓰지도 못하고 다 그만뒀으니까. 그래서 징크스 이런 거 안 만드시는 게 뭐 한 거예요? 좋은 겁니다. 저는 뭐 나중에 한번 뭐 그런 기회가 또 올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이 명함 만들어주면 그게 하나의 징크스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안 좋은 징크스는 안 만드시는 게 좋아요. 만들 거면 좋은 징크스 만드는 게 좋아요. 그래도 운동선수 중에 그런 선수들이 있대잖아요. 뭐지? 중요한 시합이 있으면 속옷 안 입는 분들 진짜 있어요. 운동선수들 중에 나중에 은퇴한 다음에 이렇게 TV에 나와서 얘기하다 보면은 자기 징크스 있다고. 근데 그건 이제 좋은 징크스예요. 그래서 중요한 시합에서는 막 속옷 안 입고 나간다 뭐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안 좋은 징크스를 안 좋은 건 안 만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전 이미 생겨버렸어요. 그 다음에 비교 재무제표의 작성 옆에다 이렇게 적어주세요. 단기하고 전기. 그래서 단기는 언제라 그랬죠? 올해. 전기는요? 작년. 그래서 작년에 회사하고 올해 회사하고 비교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 왜 비교하도록 되어 있냐면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올해 것만, 단기 것만 데이터를 제공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우리 회사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몰라요. 왜요? 비교 대상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다른 회사하고 비교할 수도 없어요. 왜 다른 회사하고 비교 못하냐면 저번에도 한번 설명드렸지만 다른 회사하고 우리 회사하고 규모가 다르잖아요. 아무리 똑같은 물건을 팔더라도. 그래서 우리 회사끼리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해서 올해가 더 잘 돼. 그러면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아, 우리 회사 잘 되고 있구나. 근데 작년에 비해서 올해 매출액도 줄고 다 줄었어.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아, 우리 회사 뭐 되고 있구나, 안 되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판단할 수가 있죠. 그래서 작년 거하고 올해 거하고 뭐 하는 거예요? 비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79페이지 요거는 시험엔 잘 안 나오는데 실무에서 중요해요. 실제 회사에서 계속성에다 밑줄 치세요. 그래서 5번에 재무제표 항목의 표시와 분류의 계속성. 그래서 실무에서는 요게 중요한 거예요. 계속성. 그래서 계속의 뜻이 뭐죠? 한 번 쓰지 말고 뭐예요? 여러 번 꾸준히 계속 쓰는 걸 이제 계속성이라고 뭐예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재무제표든 뭐든 한 번 표시를 했으면 그렇게 계속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한테 만약에 누가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질문을 해서 제가 오늘 A라 그랬어.
그러면 내일 똑같은 거 또 질문하면 나는 또 뭐라 그래야 돼요? A라 그래야 돼요. 그게 계속성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얘기했으면 똑같은 대답을 계속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들 있잖아요. 오늘 물어봤을 땐 A라 그랬는데 일주일 후에 똑같은 거 또 물어봤더니 B래. 일주일 후에 또 물어봤더니 C래. 이런 식으로 계속 말 바뀌는 경우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 재무제표는 못 믿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주변에서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도 똑같잖아요. 똑같은 거 물어봤는데 오늘은 A고 내일은 B고 모레는 C래. 계속 말이 바뀌어. 그러면 그 사람한테 신뢰가 올라가요? 떨어져요? 떨어질 수밖에 없죠. 왜요? 똑같은 질문인데 답이 달라져. 이러면 신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 썼으면 그 내용이 진짜 틀린 게 아니면 계속 똑같은 걸로 써야 돼요. 그래서 우리 분기할 때 이거 한 적이 있었죠. 소모품은 자산이고 소모품 B는 뭐라 그랬죠? 비용이라 그랬죠. 근데 우리 회사에서 만약에 소모품을 써. 그러면 우리 회사에선 앞으로 계속 뭐만 써야 돼요? 소모품만. 네. 근데 이러면 안 되잖아요. 오늘은 소모품 썼다가 내일은 소모품비 썼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왔다 갔다 해버리면은 비교할 때에도 문제가 생기거든요. 비교 대상이 줄어드니까. 그래서 한번 썼으면 계속해서 뭐 해야 돼요? 그걸로 쓰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회사 가셔서 왜 문제가 되냐면 저번에도 설명드렸지만 회사 중에 이런 회사가 있잖아요. 격리 직원이 자주 바뀌어. 그런 회사들 있다 없다? 있다. 근데 그런 회사는 이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자주 바뀌는 이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자주 바뀌는 데는 안 가는 게 좋습니다. 저도 한번 겪었었는데 과거에 면접 보러 갔어요. 근데 거기 회사가 격리 직원하고 대리가 두세 달에 한 번씩 바뀌는 곳이었어요. 알고는 갔어요. 왜냐면 그 당시엔 빨리 일자리를 찾는 게 중요했으니까. 그 갔는데 왜 그랬는지 알겠더라고요. 일단 면접 보러 가자마자 일어나고 싶었어요. 왜냐면 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거든요. 뭐냐면 처음부터 반말하시는 분. 네. 근데 이게 뭐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반말하는 것까지는 그렇다 쳐요. 네. 근데 면접 자리잖아요. 그러면 면접 자리에서 나하고 처음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존댓말 해주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만나자마자 반말하고, 그 다음에 가장 짜증났었던 게, 제가 그 당시에 이제 학원 일을 하다가 이제 회사 일을 해봐야지 그래서 옮기려고 했었던 거였는데, 두 번째 마디가 뭐였냐면, 강사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딱 이렇게 대놓고 무시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있기 싫었어요. 근데 제가 초년생이었으면 집어던지고 나왔을 건데, 그나마 좀 경력이 있어서 그 당시에는 그래도 조금 참았어요. 네. 근데 저걸 시키더라고요. 저보고 프로그램을 해보래요. 근데 이미 머리는 여기는 대도 안 가야지가 굳혀진 상태라 뭐 시키는데 그냥 안 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 가래. 그랬고 갔어요. 이것까진 괜찮아. 그리고 이제 학원 강사로 다시 들어왔는데 1년 후인가 수강생 중에 한 명이 면접 보러 간다는 거예요. 어디 가요? 그랬더니 거기 회사야. 그래서 내가 찾아서 보여줬죠. 그랬더니 혹시나가 역시나라고 1년이 지났는데도 두세 달에 한 번씩 직원을 뽑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 말아라. 여기는 면접 보러 가봤자 너도 두세 달 후에 뭐 할 수 있을 것이다. 때려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다른 데 면접 보고 다른 데로 갔어요. 그래서 너무 자주 뽑는 데는 안 가는 게 좋아요. 그 잡코리아나 이런 데 찾다 보시면 그 여기가 최근 3년 동안에 몇 번 직원 뽑았는지 뜨는 곳들도 있거든요. 사이트 중에. 예. 제가 알기로 잡코리아가 그런 거 제공을 해요. 그래서 그거 보여주고 안 갔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안 보러 가더라고요. 그래서 며칠 후에 다른 데 면접 보고 취업하신 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일자리 알아보실 때에도 너무 자주 뽑아 그러면 안 가는 게 좋아요. 왜냐면 분명히 자주 뽑으면 이유는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면접 본 사람이 부사장이었는데 아마 사장님이 여자분이셨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100% 맞는 건 아니지만 감히 사장님이 와이프고 느낌이 거기 부사장이 남편인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계속 거기에 있으면 그 회사는 크게 발전 못할 거예요. 왜냐면 보자마자 반말은 전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 조금 친해지고 그래도 안면은 익히고 나서 반말하면 그렇다 쳐. 근데 최근에 그런 일도 있긴 있었습니다. 아마 뉴스에도 보신 분 있을 건데 20살짜리 알바생하고 60 넘으신 어르신하고 편의점에서 한판 붙었죠. 못 보신 분 계시면 잠깐 설명드리면 이런 거였어요. 담배 사러 왔는데 거기 담배 사러
오신 분이 말보루 그랬나 봐요. 예, 전 담배 안 펴서 종류를 많이 몰라요. 그래서 만약에 말보루 그랬나 봐요. 말보루 줘 말고 말보루 그랬나 봐요. 그랬더니 거기 직원이 10,000원 이랬대요. 그러니까 반말로 했으니까 자기도 뭐 한 거예요? 반말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제 일이 커져갖고 경찰까지 출동하고 어쨌든 그랬대요. 벌금으로 끝나긴 했는데 그건 직원이 꼭 맞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거는 그 상황에서는 그냥 반말하지 마세요 이럴 수도 있긴 있잖아요. 저도 그때 그랬었어야 되는데 예, 그때 왜 못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는 저도 그걸 못했는데 어쨌든 댓글이 반반이더라고요. 알바생이 잘못했다 반, 어르신이 잘못했다 반. 예, 왜냐면 어르신도 말보루 주세요 정도는 하실 수 있잖아요. 예, 근데 거기에서 말보루 이러니까 이제 거기 알바생도 그래 너가 반말했어 그러면 나도 반말할래 10,000원 이랬나 봐요. 그래갖고 서로 싸웠다라고 하는데 그게 생각해보면 저도 그때 생각해보면 반말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했으면 됐는데 그 당시엔 참 그런 얘기를 못했었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조금씩 양보하면 싸울 것도 뭐 할 수 있어요? 안 싸울 수 있죠. 근데 그 당시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정확하게 모르니까 뭐 기자가 쓴 것만 봐서는 대략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앞으로는 반말 이런 건 더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나이를 떠나서. 왜냐면 이상한 행동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가면 갈수록. 최근에 뭐 안 좋게 끝나긴 했지만 뭐 그런 상황이 없어야 되지만 지금 인하대 난리 났죠. 예. 근데 그 남자놈도 장난 아니더구만요. 지금 나오는 거 계속 보면은 동영상도 찍으려고 했었다면서요. 참 모르겠어요. 저도 딸을 키우고 있지만 아들 딸을 떠나서 앞으로 진짜 이거 외부로 내보내지 말고 진짜 이불 안에 쏙쏙 끌어안고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뭐 그런 일이 아주 많진 않지만 어쨌든 생기니까 그래서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그 다음에 거기 179페이지 6번에 보시면 보고 양식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밑에 1, 2, 3번만 좀 볼게요. 기업명 들어가야 되고 날짜 들어가야 되고 통화 들어가야 돼요. 통화가 뭐냐면 우리나라 통화는 뭐죠? 원. 미국 통화는요? 달러. 네, 근데 우리나라는 이거 우리나라 재무제표잖아요. 그래서 달러 표시 안 하고 우리나라는 무슨 표시만 하면 돼요? 원 표시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그 표 같은 거 보다 보면은 이런 거 있어요. 단위 원 아니면 단위 1,000원. 그러면 1일 때에는 원이면 1원이지만 단위가 1,000원일 때에는 1이면 얼마죠? 1,000원이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단위도 뭐를 해주셔야 돼요? 표시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보고통화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안 써요.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나라는 뭘로 표시하도록 되어 있어요? 원화로 표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보고통화 및 금액 단위에서는 금액 단위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원이냐, 1,000원이냐, 10,000원이냐, 100,000원이냐 네, 그런 식으로 이제 표시를 해주죠. 그 부분은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거기 밑에 179페이지 밑에 보시면 이거 아까도 적었었는데 자산은 크게 유동하고 뭘로 나누어진다고요? 비유동. 거기 179페이지 밑에 동그라미 1번에 있어요. 제일 밑에. 그 다음에 유동은 당좌하고 뭐요? 재고. 비유동은 투자, 유형, 무형, 기타. 그 다음에 부채는 두 가지예요. 유동 부채하고 무슨 부채요? 비유동 부채. 그 다음에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 이익잉여금인데 이거는 안 외워도 된다라고 했었죠. 어디에 있다고요? 프로그램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종류는 외우지 마세요. 왜냐면 이런 거 안 외워도요 저희 외워야 될 게 많거든요. 제가 외우라고 하는 것만 외워도 할 게 양이 적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안 해도 되는 것까지는 하지 마세요. 그거 아니어도 저희 할 거 천지입니다. 그 다음에 180페이지
그래서 180페이지 보시면은요.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몇 년 기준이요? 1년 기준. 그래서 우리나라는 몇 년 기준으로 많이 나누세요? 1년 기준으로 많이 나눕니다. 참고하시고.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 재무상태표 항목의 구분과 통합 표시는 좀 전에 했고요. 그 다음에 저기 4번에 자산과 부채의 총액 표시라고 있어요. 총액 표시. 그 옆에다가 요거 하나만 써주세요. 이거는 세무 때 이야기를 많이 할 건데요. 자본은 상계처. 자본은 무슨 처리요? 상계 처리. 그거 좀 봐두세요. 그래도 요거는 세무 때 설명 많이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은요 181페이지 그리고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건 추후에 문제풀이 할 때 설명 다시 날 겁니다. 그래서 거기 181페이지 보시면 손익계산서의 기본구조라고 있거든요. 요 구조는 외우실 필요 없어요. 저희 프로그램에 다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아까 비용은 무슨 주의라 그랬죠? 발생주의라 그랬죠. 그 다음에 수익은 무슨 주의라고요? 실현주의. 그 다음에 수익 비용 무슨 원칙이요? 대응의 원칙. 그래서 이런 건 없습니다. 돈 벌려면 돈 써야 돼요. 수익 비용 대응의 뜻이 뭐냐면 돈 벌려면 뭐 써야 된다? 돈 써야 된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사기꾼이에요. 돈 안 쓰고도 돈 벌 수 있대. 이런 거 없어요. 맞죠? 왜냐면 기본적으로 내가 이동하는데 교통비 들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만약에 핸드폰으로 할 수 있대. 핸드폰 요금은 안 나가요? 그래서 돈 없이 돈 벌 수 있는 건 없습니다. 혹시 그런 거 있어? 그러면 연락 좀 주세요. 함께 해요. 전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많이 벌려면 돈을 많이 써야 되는 거고 적게 벌려면 돈을 뭐 하면 돼요? 적게 쓰면 돼요. 일반적으로. 왜냐면 수익 비용 대응이라 그래서 돈을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돈 벌 확률이 올라가는 거고 돈을 적게 쓰면 적게 쓸수록 돈 벌 확률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래도 주식으로 부자 되신 분들 중에서 돈 적게 쓰고 주식으로 부자 됐어. 그러면 그런 분들은 진짜 바지끄레기라도 잡고 쫓아다녀야 돼요. 근데 대부분 그런 사람들 보면 이쪽 저쪽 돈 끌어와갖고 투자를 많이 했으니까 많이 버는 거잖아요. 만약에 200% 올랐대, 2배 됐대, 그럼 10,000원 넣으면 20,000원 밖에 안 돼요. 근데 10억 넣으면 얼마 되는 거예요? 20억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 없이 돈 벌었다 그러면 거의 사기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건 사기꾼 아닌 이상 그렇게 돈 벌 수 없어요. 구조 자체가. 생각을 해보세요. 2배 올랐대. 그러면 1,000원짜리 넣으면 2,000원 밖에 못 번다니까요. 근데 10,000원짜리 넣으면 20,000원 되고 1억 넣으면 2억 버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에 되게 환상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돈 조금 가지고 돈 많이 벌 수 있대. 그거는 확률적으로 봤을 때 0은 아니지만 0에 가까워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종잣돈 만들라고. 왜 종잣돈 만들라 그래요? 그 돈 갖고 기본적인 돈이 있어요. 그거 갖고 투자해서 불릴 수 있지. 10,000원인 사람이 1억 못 만든다니까요. 근데 1억으로는 2억 만들 수 있어요. 불가능한 얘기 아니에요. 1억으로 2억 만들고 1억으로 5억 만들고 이런 건 가능한데 10,000원으로 1억 못 만들어요. 진짜 그런 사람이 있으면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거의 보면 그런 사람 치고 사기꾼 아닌 사람들이 없어요. 대부분 다 사기 비슷하게 해서 10,000원으로 1억 만드는 거지 일반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돈 벌려면 뭐 써야 된다? 돈 써야 된다. 그거를 수익비용 대응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총액 표시, 총금액으로 쓰도록 되어 있는데 요건 나중에 저기 문제풀이 할 때 설명 한번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구분 계산의 원칙, 요거는 이제 외워야 되는데 일부는 외우고 일부는 프로그램의 힘을 좀 받을 겁니다. 왜냐면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182페이지. 거기 182페이지 왼쪽 보시면 계정 과목 밑에 보시면 매출액, 매출원가, 매출총이익, 영업이익이라 그래서 쭉 나오는 거 보이세요? 원래 이거를 통으로 외워야 돼요. 이론만 보는 시험은. 근데 저희는 실기도 같이 보기 때문에 이 내용들은 프로그램에 다 있어요. 그래서 외우진 않을 겁니다. 이런 파트도. 참고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한번 재무회계를 봤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본 것 중에서 초반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암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암기 잘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언제쯤 조금씩 이해가 되실 거냐면 문제 풀면서 조금씩 이해가 되실 거예요. 구조 자체가 그래요. 저희가 잘못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교재는 200페이지. 그래서 200페이지 보시면 원가액인데 오늘은 원가액에 조금만 볼 겁니다. 조금만 보고 그 다음에 원가액에는 내일이면 끝나요. 거의 하루면 끝나고 아주 많이 잡아야 금요일날 1시간 정도. 그래서 그렇게 해서 원가액에 끝내고 그 다음에 이제 금요일하고 수요일까지 해서 이틀이면은 거의 부가가치세 끝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2로는 마무리를 칠 겁니다. 그래서 앞에 보세요. 교재 안 보셔도 돼요. 앞에 보시면 쭉 앞에다가 설명 쭉 드리고 그 다음에 쉬었다가 다음 거 볼 겁니다. 참고하시고. 그래서 원가액인데 여기를 잘 하셔야 돼요. 원가액을 이론에서. 왜 그러냐면 원가액이 이론 중에서 가장 쉬워요. 범위는 짧은데 많이 나와요. 그래서 재무회계가 8개 나오거든요. 근데 범위가 넓은 데에서 8개 나와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암기반, 이론반이 이해 반이거든요. 근데 원가액에는 전산회계 1급에서 4문제 나오고요. 전산세무 2급에서 5문제 나오는데 거의 90% 이상 암기예요. 그래서 이쪽 파트는 외우는 거 잘하시는 분이 좀 유리합니다. 그리고 양은 적은데 거기에서 4문제, 5문제 나오기 때문에 꾸준히 공부하시면 원가액에는 확실히 가성비가 다른 파트에 비해선 좋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다른 파트는 양이 많은 데에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약간 복불복이 많은데 원가액에는 주로 내던 거에서 또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양 자체도 다른 파트에 비해서 좀 짧고 그래서 원가액의 쪽은 저희 목표가 다 맞추는 게 목표예요. 그러니까 전산회계 1급에서는 4개 다 맞추는 게 목표고 전산세무 2급에서는 5개 다 맞추는 게 목표예요. 근데 가능성이 좀 다른 파트에 비해서는 다 맞출 확률이 높은 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전까지 본 게 재무회계세요. 그래서 재무회계의 주목적은 누구 보여주는 거라 그랬죠? 외부정보 이용자에게 무슨 제공? 정보 제공이 주된 목적입니다. 그 다음에 원가액에는 반대예요. 그래서 내부 정보 이용자에게 정보 제공하는 게 주된 목적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 회사에서 원가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중요해요. 왜냐면 원가에 따라서 남는 게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원가라는 걸 늘리는 게 중요해요? 줄이는 게 중요해요? 줄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거 있냐면 아마 많이들 느껴보셨을 건데 신장 개업하는 고깃집 있죠. 새로 하는 고깃집 가보면 고기가 맛있어요. 근데 한 달이나 2달 후에 가보면 고기 맛이 바뀐 곳들이 많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초반에는 사람들을 좀 끌어야 되니까 좀 좋은 고기 갖다 쓰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좋은 고기는 원가가 어떻죠? 높죠. 그러니까 남는 게 어때요?
적어요. 그러면 초반에는 쓰다가 어느 순간 원가 생각하는 순간 좀 떨어지는 걸로 쓰는 경우들이 어때요? 많아요. 예. 그리고 지금은 없어졌는데 골목 식당 있죠. 골목 식당에서도 보면 백종원 씨가 하는 말이 맞아요. 무슨 얘기 많이 하냐면 날짜 지나면 버려라. 되도록이면 하루에 쓸 수 있는 양만 준비해라 이러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하루의 양을 정확하게 맞출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최근에 식당을 가셨는데 좀 아시는 분 식당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어버이날 예, 손님이 많이 오실 줄 알고 엄청 많이 준비했대요. 근데 손님이 거의 안 왔대요. 왜 그러냐면 우리 어버이날 그런 때에는 평소에 먹는 곳으로 가요? 특별한 데로 가요? 특별한 데로 가죠. 근데 거기가 평소에 먹을 수 있는 집이었거든요. 예. 그럼 결론은 잘못 준비했잖아요. 그러면 백종원 씨 말대로면 하루 이틀 안에 남은 거 다 뭐 해야 돼요? 버려야 돼요. 맞죠? 근데 그거 일반 사장님들이 해요? 못해요? 못해요. 예.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 장사 잘 되는 데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저도 예전에 호프집에서 알바를 했는데 예. 호프집 일 끝난 다음에 알바 일 끝난 다음에 뭐 하냐면은요. 안 팔리는 술 있죠. 그 사장님이랑 앉아갖고 둘이서 홀짝홀짝 먹어요. 왜냐면 이걸 빨리 순환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술도 보면 특히 이제 호프 같은 경우에 따라 먹는 거 같은 경우에는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맛이 어떻게 되죠? 떨어지는 건 누구나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둘이서 남아갖고 한두 잔씩 먹고 퇴근해요. 일부러. 왜냐면 빨리 순환을 시켜줘야 되니까. 그래서 원가라는 게 되게 어때요? 물건 파시는 분들 입장에선 중요합니다. 왜냐면 원가가 낮아야 내가 가져가는 게 뭐하니까요? 높으니까. 그래서 주로 이 원가는 누구만 알아야 돼요? 내부만 알아야 되죠. 외부에서 알면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왜냐면 우리는 100원에 만들어서 200원에 파는데 다른 데는 50원에 만들어서 150원에 팔아. 그러면 당연히 어디 게 더 잘 팔리죠? 150원짜리가 더 잘 팔릴 수밖에 없잖아요. 구조 자체가. 왜냐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똑같은 물건이야. 그러면 싼 거 찾아요? 비싼 거 찾아요? 싼 거 찾잖아요. 똑같다라는 전제 하에. 싼 게 더 나한테는 유리하니까. 그래서 이 원가가 얼마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부냐 외부냐. 그 다음에 우리 재무 얘기할 때는 5가지였어요. 자산부채, 자본수익, 비용 해서 몇 가지였죠? 5가지. 그리고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건 2장짜리에 거의 다 있어요. 조금만 볼 거예요. 그래서 원가는 3가지로 되어 있어요. 몇 가지요? 3가지. 그리고 제가 지금 설명한 건 내일 한번 더 할 거예요. 왜냐면 이쪽 파트는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3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재료비는 뭐와 관련된 걸까요? 네, 말 그대로 뭐요? 재료. 우리 물건 만들 때 재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그리고 제가 요거 빼먹었네요. 죄송합니다. 원가에게는 여기에서 쓰는 거예요. 공장에서. 근데 우리 아시겠지만 인천에 공장 많아요? 적어요? 많은 편이죠. 네, 왜냐면 공단 많잖아요. 여기만 해도 주한공단도 있고 남동공단도 있고 그래서 공단이 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취업했을 때 공장에 취업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그래서 공장에 취업하시는 분들은 원가회계를 쓰셔야 되고 나는 공장에 취업 안 했어. 그러면 원가회계 안 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장에 취업하시는 분들은 원가회계 내용도 숙지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 재료비는 말 그대로 뭐와 관련된 거예요? 재료. 그래서 재료와 관련됐다 그래서 재료비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노무비는 요거와 관련된 겁니다. 인건비. 그래서 우리 인건비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그래서 물건 만드는데 돈이 얼마가 들어가느냐 이런 부분 중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제주경비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재료비와 노무비를 제외한 나머지 요거를 제조경비라고 표현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은요. 이제 추적 가능성이라고 있어요. 오늘은 요거까지 설명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요. 자, 보시면 추적 가능성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직접 비하고 무슨 비요? 간접 비.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으세요. 그래서 보시면은요. 직접비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직접비 그러면 한 군데에만 쓰는 거예요. 특정한 곳에만. 여러 군데 쓰는 게 아니고 한 군데에만 쓰는 거를 직접비라고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간접비 그러면은 공통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입니다. 어떤 경우냐면 만약에 우리 회사가 된장찌개하고 김치찌개를 만들어요. 찌개 만드는 회사예요. 만약에 그러면 김치찌개에다 만약에 고추장 넣고 그다음에 된장찌개에다가는 된장 넣어. 그러면 요게 직접비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몇 군데만 들어가는 거예요. 직접비는 한 군데만. 근데 양쪽에다가 물도 넣고 야채도 넣고 뭐 소금도 넣고 요런 것들을 양쪽에다가 같이 들어가. 그러면 요게 뭐가 되는 거예요? 간접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공부하실 때 직접이라고 나오면 원가액에서 직접이라고 나오면 몇 군데에서만 쓰는 거예요? 한 군데만. 그 다음에 간접이라고 나오면 같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물건들 중에서도 같이 쓰는 물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그거는 간접이 되는 거고 나만 쓰는 물건 있잖아요. 특정한 사람만 사용하는 거. 그러면 그건 뭐가 되는 거예요? 직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재료비 있었죠. 재료비는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직접 재료비하고 간접 재료비. 그 다음에 노무비 있었잖아요. 그러면 요것도 직접 노무비하고 간접 노무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조경비 있었잖아요. 그러면 직접 제조경비랑 간접 제조경비.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직접 재료비 그러면 몇 군데에서만 쓰는 재료비라고요? 한 군데에서만. 그 다음에 간접 재료비 그러면 혼자 쓰는 거예요? 같이 쓰는 거예요? 같이 쓰는 거. 그 다음에 직접 노무비 그러면 노무비가 인건비라 그랬어요. 그러면 직접 노무비는 뭐냐면 한 군데에서만 일하시는 분은 직접 노무비예요. 근데 이곳저곳 여러 개 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분들은 무슨 노무비가 되는 거예요? 간접 노무비. 그래서 공부하실 때 직접이라고 나왔으면 특정. 그래서 몇 군데에서만 쓰는 거라고요? 한 군데. 그 다음에 공부하실 때 간접이라고 나오면 혼자 쓰는 거다, 같이 쓰는 거다, 같이 쓰는 거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얘기는 내일 다시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12시 35분에 쪽지 시험 보고 분계 좀 풀고 마무리하겠습니다.